네, 오늘의 전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봅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장소의 의미, 서울 신촌과 대전입니다. 자, 지금 양당 수장이 사전투표를 오늘 오전부터 참여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자, 사전투표 현장에서 양당 수장이 또 기선 제압에 나섰는데 양당 수장의 녹취 먼저 듣고 두 분 의견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로 법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법 지키고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켜야 할 나라와 국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할 수 있게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는 나라의 미래가 청년에 있다고 보고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앞으로 할 생각이고 저희가 하려는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촌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사전투표를 카이스트 대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오다가도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연구개발예산 지원 삭감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구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개발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대단한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사전투표 모두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 장소는 달랐습니다. 한 분은 신촌, 한 분은 대전이었는데 이 장소에 담긴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2030 세대가 요새 최근에는 이제 부동층과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관심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이제 많았었는데요. 선거 막판에 결정짓는 변수는 뭐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예. 투표율하고 부동층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돌발 변수라고 볼 수 있는 막말이라든지 예. 돌발 변수인데요. 결국은 2030 세대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박빙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뭐 우리 한국 정치학회가 선거 끝나고 나서 면접 조사를 해보면 2020년도 총선 때요. 투표 일주일 전까지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한 40% 되고요. 예. 그리고 3일 전까지도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20%가 되는데 그 20% 중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의식을 해서 예. 청년표를 나름대로 어떻게 결집시키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촌과 대전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두 분 공이 이제 청년주민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했다 했지만 좀 공략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지점이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그 본인들의 워딩 속에 들어있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악의 혐오 후보, 사기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막판에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양문석, 김준혁 후보를 사실상 상기를 시켰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그 당대표는 그 카이스트라는 곳이 우리나라 연구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 정책 방향이 좀 잘못된 R&D 예산의 삭감, 예.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이루어졌던 그 학생 입틀막 사건 이런 예. 것들을 좀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예. 뭐 아주 강하게는 아니지만 상기시키는 정도의 메시지를 내서 예. 상대방의 어떤 뭐랄까 이미지를 예. 좀 부각시키고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가 함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전략들도 함께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김영준 교수님이 이제 남은 거는 부동층 투표율 막말이라고 하는 어떤 변수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투표율 오늘 이제 사전 투표율이 시작이 됐습니다. 통상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은 65%를 매직 넘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국민의힘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여전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예. 그 검증을 더 해야 되는데요.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26.7%인데요. 예.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이 66.2%에서 8.2%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결국은 투표율이 높아지고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진보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등식이 있었었는데 예.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지난 대선 때는요. 사전 투표율이 무려 36.9%였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투표율은 0.1% 떨어졌고 예. 그때는 뭐 윤석열 후보가 됐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예. 실은 20.6%가 사전 투표를 했는데 실제 투표는 9.3%포인트 떨어졌어요. 다만 이제 오늘 보니까 한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2020년도 때는 10시 때 2.52%였거든요. 사전 예. 투표율이. 근데 이번에는 3.6%인데 예. 이 3.6%는 지난 2020년 대선 때 10시 때 3.64%로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 지난번에 총선 또 대선 뭐 이렇게 쭉 본다고 봤을 때 아마도 이번 투표율이 조금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오늘 나온 사전 투표만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투표를 봤을 때는 네, 말이죠. 그러나 예.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투표장으로 많이 갔느냐가 관건인 것이 예. 단순하게 수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어떠한 특정한 정당이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예. 단정짓기는 예.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승패를 읽는 가늠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어떤 그런 통념들은 좀 깨지고 패턴도 좀 지켜봐야 달라지는 했고 부분도 있다. 아니지만 자, 지켜봐야 지금까지 된다는 봤을 때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의 추세를 이야기하는 예. 거죠. 과거의 추세는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성향의 투표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에 더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그쪽 진영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예. 뭐냐면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부분이 자기 개성이 강하고 어쩐 이념 가치적 스펙트럼이 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진영이라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런 경우가 과거에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자기하고 더 가까운 층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장에 예. 갔는데 투표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뭐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 그 중에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 예. 비중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과거의 추세를 예측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예. 우리가 좀 심층 분석을 해보면 예. 2020년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끝나고 나서 투표율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20대는 25.3, 30대가 21.4, 40대가 24.8, 50대 29.8이고요. 예. 60대가 33.4로 굉장히 높습니다. 더. 그리고 예. 70대 이상이 26.2%이기 때문에 예.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40대, 50대의 투표율이 높아져서 결국은 진보한테 유리하다는 것은 예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예. 과연 어느 계층들이 사전 투표로 많이 가고 선거 당일날 투표도 있는 거니까요. 예. 많이 가느냐 문제지 그냥 사전 투표 하나만 딱 가지고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예단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현재 시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 총선 때보다는 사전 투표율이 네. 좀 높은 상황이고 이런 양상들이 과연 투표 결과에는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